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주겠다.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며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때는 나도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연애할 때 그는 다정했고 배려 깊었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결혼하고 나면 조금은 변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존중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결혼 초반 남편은 자꾸만 나를 집에 머물게 하려 했다. 나는 가게 운영을 하며 바쁘게 사는 게 좋았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인 줄 알았다. 내가 힘들까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 이제 결혼했으면 가정에 신경 써야지. 돈 버는 건 내가 하면 되잖아. 그 말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가정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내가 가정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마치 밖에서 일하는 것은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이상했다. 하지만 당시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힌 거라고만 여겼다. 그러다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얻었다. 내 아버지면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늘 그러셨는데 엄마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충격이었다. 강인하고 호방한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남편은 처음엔 내 걱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갈 때면 차로 태워주기도 했고 집에 늦게 돌아와도 괜찮아. 당신 부모님이 아프신데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말해줬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여전히 좋은 남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자 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요즘 친정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남편이 툭 던진 말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아버지가 아프시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가정이 우선이지 않나. 그때부터 남편은 내가 친정에 가는 걸 탐탁지 않아 했다.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놓고 싫은 기색을 보였다. 어느 날은 내가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하룻밤을 친정에서 보내고 돌아오자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래서 당신이 거기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 굳이 밤까지 있어야 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굳이. 아니, 내 말은. 남편은 말끝을 흐리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너무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나도 요즘 회사에서 힘든데 당신이 자꾸 집을 비우니까 좀 그렇다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 가족이란 자기 친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나의 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점점 악화되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깊어졌다. 남편은 더 이상 내 앞에서 괜찮아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말끝마다 그래도 시댁도 좀 신경 써야지 같은 말들을 붙였다. 나도 참았다. 어차피 아버지가 아프시니 예민한 상황에서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참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 동안 남편은 마지못해 상주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딱 의무를 다하는 수준이었다. 말없이 앉아 있다가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거나 한숨을 쉬곤 했다. 그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그땐 너무 힘들어서 따질 기력조차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후 남편은 더 이상 나를 배려하려는 척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친정 나들이 좀 줄여야 하지 않겠어. 뭐,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이제 혼자서 생활에 적응해야 하잖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적응 못 하실 수도 있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엄마는 혼자가 됐어. 몸도 약해지셨고, 내가 더 신경 써야 해. 그러니까 시댁도 좀 신경 쓰라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 보였다. 그동안 내가 친정과 가까이 지내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장인어른 눈치를 봐야 했으니 말을 못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겠지.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부모랑 내 부모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균형을 맞추자는 거지. 결혼했으면 당연히 시댁도 챙겨야. 내가 시댁 안 챙겼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는 분명 시댁에도 성의를 다했다. 한 달에 최소 2번은 시댁에 들렀고, 명절에는 더 신경을 썼다. 용돈도 친정과 똑같이 드렸고,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한 건 최대한 챙겼다. 그런데도 그는 불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친정을 챙기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숨이 막혀오기 시작한 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다. 존중이 있어야 했고, 배려가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서로의 가족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남편에게 결혼이란 내가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일 뿐이었다. 나의 친정은 그에게는 남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결혼 생활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당신 요즘 친정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던 순간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다. 나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엄마가 무릎 수술하셨잖아. 그거야 알지. 근데 너무 자주 가니까 그런 거지. 자주 가면 안 돼.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도 바쁜데 너무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한숨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혼자 계시고 이제 몸도 많이 약해지셨는데 내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써? 남편은 대답 대신 물 한 잔을 들이켰다. 마치 내 말을 일부러 흘려듣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그 모습이 더 답답해서 식탁에 앉았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엄마 챙기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니, 불만은 아닌데. 그럼 뭐가 문제야? 남편이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국 본심을 꺼냈다. 시댁엔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친정엔 너무 애틋하게 구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웃음이 났다. 황당해서 나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애틋하게 구는 거. 남편, 내가 시댁에 신경 안 썼어.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매달 2번씩 시댁에 가서 안부 묻고 어머님 생신이나 기념일마다 선물도 챙겼어. 용돈도 친정이랑 똑같이 드렸고, 명절에 음식하는 것도 도와줬고, 설거지며 집안일 다 했어. 당신도 알잖아. 대체 뭐가 부족해? 남편은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중얼거렸다. 그냥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균형이? 나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내가 우리 엄마 챙기는 건 안 되고 당신이 시댁 챙기는 건 괜찮은 거야? 대체 그 균형이 뭔데? 남편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이 스쳤다. 혹시 당신 돈 때문에 그래? 남편이 움찔했다. 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설마 내가 친정엄마 병원비 낸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제야 남편이 뻔뻔하게 대꾸했다. 아니, 내 말은 돈이라는 게 원래 양가에 공평해야 하는데 이번에 당신 친정에 좀 많이 나갔잖아.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는 몸을 뒤로 젖히고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많이 나갔다고? 아니, 내 말은 얼마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답을 내렸다. 200만 원. 남편은 내 시선을 피하며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비웃음이 나와서 팔짱을 꼈다. 200만 원이 많다고? 아니,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당신 시댁에는 1억 보냈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시부모님 집 사드린다고 1억 넘게 지원했잖아. 근데 내가 친정엄마 병원비 200만 원 낸 건 많다고?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거랑 이건 다르지. 그 순간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우리 결혼 생활이었다. 뭐가 다른데? 당신 친정엄마는 혼자시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둘 다 계시고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생활이 좀 더 필요하니까.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그러면서도 차분하게 되묻고 싶었다. 그러면 당신 부모는 집 사주고 내 부모는 병원비도 못 내줘야 해? 남편은 여전히 얼버무렸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난 거야. 남편이 순간적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끝났다고. 난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부부로 못 살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겠다고? 그래. 야, 그깟 200만 원 때문에 이혼한다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200만 원 때문이 아니야. 당신 태도 때문이야.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진짜 그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래. 나는 2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 남편이 황당한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런데 보니까 1억 원도 별거 아니었나 보네.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확신했다. 오늘도 친정가. 남편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렸다. 나는 신발을 신으며 짧게 대꾸했다. 응. 이제 슬슬 좀 줄일 때도 됐지 않아.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봤다. 그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깨에 기대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 엄마가 편찮으시잖아. 그래도 병원도 다니고 이제 좀 괜찮아지셨다며?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지셨다고 해서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결혼했으면 시댁도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의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내가 시댁 신경 안 썼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슬쩍 눈길을 피하며 어물거렸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충 둘러댔다. 그냥 당신이 친정 가는 빈도에 비하면 좀 그렇잖아. 우리 부모님도 가끔은 먼저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순간 벙찐 기분이 들었다. 내가 당신 부모님 챙긴 게 부족하다고 느껴. 남편은 여전히 애매한 표정을 짓더니 슬쩍 돌아서서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이야. 오해하지 마. 오해.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분명 시댁에도 신경 썼다.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했고 명절이면 일손도 거들었다. 시부모님이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챙겼고 선물도 빠짐없이 했다. 그런데 내가 친정을 챙기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던 적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이번 명절 용돈 우리 부모님한테는 50만 원 드리고 친정엔 20만 원 정도면 괜찮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
우리 원래 양가에 똑같이 드리기로 했잖아.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건 뭐 당신이 돈 벌 때 얘기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 아직도 돈 버는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말은 가게 하느라 힘들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효율이라는 게 시댁에 더 많이 주고 친정엔 적게 주는 거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잖아. 장모님은 혼자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많이 받아야지. 나는 황당함에 웃음이 나왔다. 그럼 우리 엄마는 혼자라서 적게 받아야 해. 그렇다기보다는 어머니는 따로 돈 쓰실 일도 별로 없잖아. 나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봤다.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분명 처음 결혼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친정 가는 걸 싫어하는 것도, 용돈을 차별하려는 것도, 그가 내 친정을 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긴다는 증거였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아니, 똑같이 드릴 거야.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걸로 싸울 문제야? 싸우고 싶진 않은데 당신이 계속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잖아. 아니, 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 우리 엄마 병원비 200만 원 해드린 것도 싫어했지. 남편은 표정을 굳혔다. 아니, 싫어한 게 아니라 그때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서도 돈 들어갈 일이 많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집에도 돈 들어갈 일이 많았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다음 말을 던지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당신은 시댁에 1억 원 보냈잖아.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1억 원은 괜찮고 200만 원은 안 돼. 그거랑 이건 다르지. 어떻게 다른데?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다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당신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은 집 사야 했다고. 우리 엄마는 병원비가 필요했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달싹거렸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서 묻는 거야. 대체 이 결혼을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남편은 눈을 찌푸렸다.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이 내 친정을 우습게 보는 순간부터 나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했어. 남편은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결심했어. 남편은 피식 웃었다. 야, 그깟 돈 200만 원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돈 200만 원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내 가족을 무시한 것 때문이야. 남편은 그제야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제 묻겠는데 당신한테 난 그냥 시댁만 챙겨야 하는 사람이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답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이제 이 결혼은 끝났다. 이혼.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다. 결심은 확고하신가요? 이혼은 생각보다 길고 피곤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20년이 넘었다. 처음엔 좋았고 한때는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 거라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네, 확실해요. 변호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밀어놓았다. 좋아요.
우선 이혼 사유부터 정리해보죠. 경제적인 문제, 시댁과의 갈등,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 어떤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모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기다렸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남편은 시댁을 위해서는 1억 원을 선뜻 보냈어요. 그런데 제 친정엄마 병원비 200만 원 쓴 걸로 저한테 화를 냈죠. 용돈도 친정에는 적게 주면서 시댁에는 더 많이 주려고 했고요. 저는 시댁에도 충분히 신경 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너는 내 부모한테 더 잘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펜을 놀리다 내게 되물었다. 혹시 경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준비해둔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공동 계좌에서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보낸 내역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함께 생활비를 넣고 관리하던 계좌인데 남편이 여기서 몰래 시댁으로 송금했어요. 제가 모르게 2천만 원을 뺀 적도 있고요. 변호사는 파일을 넘겨보더니 눈썹을 살짝 올렸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도 시댁에 보냈어요. 결국 그 대출은 우리가 갚아야 하겠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이 부분도 중요하네요. 결국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채를 만들었다는 점도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내용이죠? 나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다. 너 친정 좀 적당히 해. 시댁이랑 친정이 같을 수 있어.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우리 부모님 집 사는 건 필수지만 내 부모 병원비는 내 돈으로 해결해. 변호사는 녹음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아주 강력한 증거네요. 나는 침을 삼켰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진짜 끝을 보자. 이혼.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래, 이혼하자고. 남편은 소파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마치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야, 너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지. 무슨 이혼이야? 장난하냐? 장난처럼 들려? 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서류를 밀어보였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 정리한 자료였다. 남편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며 다시 날 쳐다봤다. 너 진짜 생각 짧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생각 짧은 건 내가 아니고? 야,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내 친정 무시한 게 너무한 거 아니고? 남편은 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별거 아니라고? 나는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친정엄마 병원비 200만 원 쓴 건 문제 삼더니 시댁에 1억 보낸 건 괜찮았지.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했다. 아, 그거랑 이건 다르지. 어떻게 다르지? 그야 부모님이 집을 사셔야 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병원비가 필요했으니까.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너는 내 부모가 중요한 만큼 나도 내 부모가 중요해. 그런데 넌 시댁 챙기는 건 당연하고 내가 친정을 챙기는 건 못마땅했어. 그러면서도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시댁으로 보냈지. 남편은 발을 꼬며 몸을 뒤로 기댔다. 그래, 좋아. 내가 불만 가질 만한 일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나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대꾸했다. 그건 내 생각이지.
난 내가 나를 배우자로서 존중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피식 웃더니 나를 빤히 바라봤다. 야, 너 진짜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한동안 남편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대답했다. 너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힘들게 살았지. 남편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야, 너 생각보다 이혼이 쉬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겠지. 나는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 그럼 힘들어질지 안 힘들어질지 한번 볼래? 나는 옆에 놓아둔 통장을 집어들어 남편 앞에 툭 던졌다. 남편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더니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마치 자기 눈을 의심하는 것처럼. 이게 뭐야? 뭘까?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이게 다 내 돈이야? 나는 짧게 웃으며 턱을 괴었다. 왜?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당황했어. 남편은 통장을 든 손이 떨리는 듯했다. 숫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비꼬듯 말했다. 이제 좀 알겠어. 내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남편은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당황한 듯한 얼굴을 했다. 여보, 나 몰랐어.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봤다. 뭘 몰랐는데? 너한테 이렇게 큰 돈이 있는 줄 몰랐어. 아니,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하면 뭐하게? 내가 내 돈까지 가져가려고 했겠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남편은 손을 내저으며 애써 변명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그전까지 비웃던 태도와는 달랐다. 나는 팔짱을 풀고 몸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나는 뭐야? 내 덕에 먹고 살고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남편은 말을 얼버무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이제 이해가 됐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나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피식 웃어버렸다. 방금까지는 내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거라더니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자고. 아니, 난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너한테는 갑작스러웠겠지. 나는 몇 년을 참고 살았는데. 남편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여보, 우리 그래도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난 진짜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조용히 손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와서 매달려봤자 소용없어. 남편은 통장을 내려다봤다.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후회, 웃기지 마. 난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 인생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 순간 내 어깨가 세상에서 가장 가벼워진 것 같았다.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이면 끝난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혼을 거부했다. 처음에는 비웃다가 내가 정말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자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진짜 이혼할 필요까지 있어.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남편은 처음엔 자신만만했다.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도 쉽게 못 끝낼 걸. 그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을 때도 태도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그럴 만도 했다. 그는 아직도 내가 이혼을 하려 해도 결국엔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법정에 제출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피고 즉 의뢰인의 남편이 동의 없이 공동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하여 시댁에 보낸 정황이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아울러 원고 측의 모친이 병원비를 필요로 했을 때 피고 측은 이를 거부했으며 경제적으로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녹취 파일과 송금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판사가 자료를 살펴보았다. 피고 측, 이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변호사를 향해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가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할까? 나는 남편이 내 눈치를 보면서 변명을 늘어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해 쓴 돈이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가족에 내 친정은 포함되지 않았죠. 남편은 말을 잃었다. 결국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는 선고를 내렸다. 양측의 재산 분할을 고려한 결과 원고 측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도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겼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따라 나왔다. 야, 잠깐만.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나를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뿌리쳤다. 왜? 남편은 그제야 황당하다는 듯 쏘아붙였다. 너 진짜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봤던 내가 끝까지 할 줄 몰랐지. 남편은 속이 뒤집힌 듯 이를 악물었다.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너는 1억 넘게 시댁에 퍼주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200만 원 쓴 걸로 뭐라고 했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내 본심이었어. 넌 처음부터 나를 내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었어. 그냥 내 집에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겠지. 남편은 씩씩대며 고개를 돌렸다. 어차피 너도 내 돈 써가면서 살았잖아. 그 말에 나는 코웃음을 쳤다. 너 아직도 모르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벌었다는 걸. 남편은 순간 멍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이제야 진짜 자유야. 그리고 나는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끝났다. 정확히 말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남편과 부딪히며 살던 날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다. 매일 같이 싸우고 이해받지 못한 채로 버텨야 했던 시간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오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허전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었다. 한때는 사랑한다고 믿었고 함께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었다. 아니,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다. 잘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똑같았다. 어제도 그제도 봤던 풍경이었는데 왜인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 법정에서 씩씩거리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 진짜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야? 그가 내게 던졌던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응, 끝까지 갈 거였어. 어쩌면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끝까지 이혼을 밀어붙였는지, 왜 끝내 그를 떠나야만 했는지. 그런 사람과 20년을 살았다. 나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이제 다시는 내 인생을 부정하는 사람과 살아갈 이유가 없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남편이 없었다. 더 이상 왜 친정에 가냐는 말도, 시댁은 더 챙겨야 한다는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내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이상한 기분은 뭐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을 걸었다. 집안 곳곳이 조용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귀찮게 툭툭 던지는 남편의 말도 없었다. 20년이면 참 길었지. 서랍을 열자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보였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처음으로 함께 갔던 여행, 그리고 웃고 있던 나. 나는 사진을 들었다가 이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사진 속 웃고 있던 여자는 나였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아니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웠다. 베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괜히 예전 것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 걸로 바꾸는 게 맞겠지.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고 저장된 연락처를 넘겼다. 남편 번호를 삭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웃음이 났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번호를 지우는 거였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내 인생을 살아야지. 허전함은 잠시였다. 나는 오래 그 감정에 빠져 있지 않았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차례니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부엌에서는 친정엄마가 조용히 차를 우리고 있었다. 일어났어.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부엌으로 걸어갔다. 응, 어제 좀 늦게 자서.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가게 일은 어때?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잘 돼. 아주 잘 돼. 엄마는 흐뭇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잘 됐다. 내가 요즘 부쩍 밝아진 것 같아서 엄마도 마음이 편해.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랬다. 남편과 이혼한 후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나로서 살고 있었다. 가게로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 주문 엄청 밀려 있어요. 나는 앞치마를 걸치며 활짝 웃었다. 좋지 뭐. 많이 팔리면 좋은 거야. 이전에는 남편 눈치를 보느라 가게 운영에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내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다. 단골이 늘어났고 SNS에서도 우리 가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매출도 꾸준히 올랐고 나는 자연스럽게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엄마, 나 가게 하나 더 내려고 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엄마가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진짜. 나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요즘 매출도 좋고 손님들도 많아졌잖아. 그래서 아예 두 번째 매장을 열려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힘들지 않겠어? 하나만 해도 바쁠 텐데.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에는 힘들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엄마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두 번째 매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바빴다. 하지만 나는 한순간도 지치지 않았다. 새로운 매장의 인테리어를 고르고 메뉴를 조정하고 직원들을 면접 보고 이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한때는 남편에게 얽매여 내 삶을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
드디어 새 매장이 오픈하는 날. 가게 앞에는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잘 될 거야.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 거야.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날 가게에서 계산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익은 번호 같은 걸 봤다. 전 남편.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화면을 바라봤다.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볼 만했다. 그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갔다. 통화를 받자마자 반가움도 없이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요즘 좀 바쁘냐? 나는 가만히 있었다. 아니, 뭐 별일 없나 해서. 용건이 뭔데? 그는 한 박자 늦게 말을 이어갔다. 아, 그냥 그동안 생각 좀 해봤는데. 나는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생각이란 걸 해본다고? 그가 애써 가볍게 말을 이었다. 우리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솔직히 너도 그렇잖아.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남처럼 지내는 게 좀 그렇지 않아? 나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물었다. 그러니까 다시 합치자는 소리야? 그는 헛기침을 하며 머뭇거렸다. 그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다시 대화라도 해보자는 거지. 나는 짧게 웃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뭐, 아니라고. 대화고 뭐고 너랑 다시 엮일 일 없어. 그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그렇게까지 차갑게 구냐? 그래도 부부로 살았던 정이 있는데. 정. 나는 그 단어를 듣고 더 이상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넌 내가 너한테 아직 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 요즘 힘들지? 뭐, 돈 없어서. 그가 대놓고 발끈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아직 멀쩡해. 나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을 줄 알고 걸었어. 그는 또 말을 잃었다. 나는 느긋하게 말을 이었다. 너네 부모한테 퍼준 돈 회수 못했지. 그는 입을 꾹 다문 듯 조용했다. 회사 대출도 갚아야 하고 집 대출도 남아있고 너랑 나랑 같이 살았던 집도 처분하느라 힘들었겠네. 그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순간적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도울 수도 있잖아. 하.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너 진짜 웃긴다. 나는 전화기를 손에 꽉 쥐었다. 도울 수도 있다고. 그럼 내가 힘들 때는 넌 뭐 했는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부모 돈 챙기느라 내 친정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내 부모님 병원비 200만 원 쓴 것까지 문제 삼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청한다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바엔 혼자가 낫지.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 나한테 한 번도 미련 없었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없었어. 그리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영영 내려놓은 것 같았다. 주말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부엌에서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허둥댔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일어났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나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응. 오늘은 좀 늦잠 잤어. 엄마는 따뜻한 차를 내 앞에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빙긋 웃었다. 맞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더 이상 억울하거나 지치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전에는 일하면서도 남편 눈치를 봐야 했다. 퇴근이 늦어지면 핀잔을 들었고, 가게 매출이 좋아도 나만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문을 열고 가게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도 손님 많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열심히 해보자. 직원들은 나를 따라 웃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주문이 밀려 있었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나는 행복했다. 이건 내가 만든 내 가게였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온전히 내 힘으로 키워낸 결과물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정산을 하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니 이렇게까지 삶이 좋아질 줄 몰랐어. 예전에는 이혼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남들이 나를 이혼녀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었다. 가게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두 번째 매장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직원들은 신뢰할 만했고 손님들은 계속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됐다. 사장님, 내일 가게 앞에서 작은 이벤트 여는 거 잊지 마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 내일도 힘내자.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살고 있다. 한때는 결혼이 곧 행복이라고 믿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보니 단순히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결혼이든 우정이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깨지게 마련이다. 그 사람은 내게 가족이 아니었다. 단지 나를 통해 자신의 부모를 챙기고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관계를 끝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두려웠고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정작 그 삶을 시작해보니 혼자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볼 필요 없고 시댁을 위한 희생을 강요받을 이유도 없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를 운영하고 내 부모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챙길 수 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이 결혼 생활 20년보다 훨씬 행복하다. 혹시 나처럼 누군가에게 희생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어야 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때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결국엔 자신을 잃게 된다. 나는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나는 다시 나를 찾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공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한 번쯤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늦지 않았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입니다.